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9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해방둥이 조갑제 기자의 짧은 회고록을 연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회고록이라 하면은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뭐 자료를 찾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체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지난 80년이 기복이 많고 저도 그 기복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회고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으면서 역사와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흘러갔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고록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회고록 하면 자기 자랑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랑이 좋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회고록이 쓰지 않는 회고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전번에는 1960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960년이면은 저희 나이는 15살. 1960년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부산중학교.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퇴진하는 4.19 의거 또는 요새는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3.15 마산 의거에서 4.19 의거 그리고 4월 26일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는 격동의 주요 현장은 마산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사상자가 생기면서 시위의 불길은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옮겨 붙는데 마산 부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감히 이승만 물러가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산중학교와 운동장을 공유하는 부산고등학교가 이 시위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들은 시위 찬반으로 엇갈려가지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비판이고 또 어떤 교사는 이승만 옹호고 시위대를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엇갈렸습니다.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부산문화방송은 그때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마산 시위 현장에 기자가 가가지고 아주 실시간으로 시위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걸 이승만 정부가 제한하지를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신문 검열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인데 전쟁을 치른다고 언론 자유를 검열하면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서 마음대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나온 신문을 보면은 군대도 비판하고 뭐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막 폭로를 하고 하는 글이 막 나옵니다. 이런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위를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데 그걸 막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4년 전 신익희 후보처럼 투표일 직전에 사망을 해가지고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했느냐 하면 부통령으로 나온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면은
민주당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판으로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참 억울하죠.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4.19로 발포가 있어가지고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그날 오후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전국에 이제 지역계엄 사령관이 임명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군수교지 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박정희 하니까 이름이 참 여자 같다는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야를 발표하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가까운 동부경찰서 쪽으로 달려갔는데, 경찰관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자취를 감추고 군중이 경찰서로 난입을 해가지고 약탈한 문서들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녔습니다. 거리가 문서로 덮여가지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증발한 트럭들이 시위대를 태우고 어디론가 줄을 지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을 구경을 했습니다. 4.19 학생 의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 과도 정부를 거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총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민주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유세장에는 주요한 박순천, 곽상훈 같은 사람들에 이어서 한 젊은 정치인이 등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거제 출신 김명삼 후보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아주 애때어 보이는 그 연설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민주당은 신구파로 분열을 했습니다. 이게 5.16을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자 자기들끼리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구파 신파로 나눠졌습니다. 구파의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뒤 실권을 쥔 국무총리를 뽑는데, 윤보선이 밀던 김도연 후보는 떨어지고 신파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어서 실권자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버지는 구파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 1960년 4.19 학생의거 1년 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저는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KBS를 통해서 박종세 아나운서가 5.16 군사혁명 공약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은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약 800년 만에 군대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는 아랑곳 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생이던 저는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들은 KBS의 5.16 군사혁명 공약 방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김종필 이런 군사혁명 주체 세력은 미리 KB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그날 새벽에 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KBS 방송국에 박정희 소장이 도착했을 때 공수부대원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나운서와 방송 기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직 아나운서인 박종세 씨는
1층 보도개실로 피했다가 다시 텔레타이프실로 옮겨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연초에 이런 일을 예상하여 방송국 내부를 염탐해 둔 적이 있었던 김종필이 박 아나운서 있어 나오시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요 라고 외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박종세가 김종필을 따라 바깥으로 나오니 별을 단 장성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손을 뻗으면서 나 박정희라고 하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상황에서도 박정희는 얼어붙은 박종세 아나운서를 세워놓고 왜 군사혁명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는 혁명공약문 전단 형식의 혁명공약문을 건네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일행은 박종세 아나운서를 앞세워가지고 2층에 있는 주방송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종세는 주위를 두리번 걸어들으니 저 혼자서는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거짓말 마라 썩었구나 이놈도 너 따윈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한 공수단 장교가 철커덕 권총을 장전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웅진 준장이 자넨 참아라고 말리고는 지금 5명이나 되는데도 더 있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했어요. 방송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방송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공수 단원들에게 이끌려서 기술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주조정실에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웅진 준장은 박정희 소장을 보고 형님 직접 방송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웅진은 감방 차중에서 박정희에게 혁명에 실패하더라도 방송은 꼭 하고 죽읍시다라고 농담을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정희는 개면적인 표정을 찍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직접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행진곡이 울리고 드디어 박종세 아나운서가 혁명공약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역사를 바꾼 문서이므로 그것을 들었을 때 새벽에 중학교 3학년이던 제가 들었을 때 보다는 지금 읽어드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의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방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방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을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이때 육군 중장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이 군사혁명을 진압하느냐 마느냐로 아주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 뒤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이 학생까지 포함해서 달달 외우게 되는 이 혁명 공약은 김종필이 초안을 잡고 박정희가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한 시대의 대명제 또는 유행어가 될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악, 기성정치인, 청신한 기풍, 기하선상, 참신한 등등. 이 혁명 공약문은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관념적인 용어가 적은 대신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언어가 사상을 표현하고 사상이 시대를 만들어 간다면 이 혁명 공약문은 실사구식, 즉 현실과 사실에서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행동윤리로 삼고 있는 새로운 국가 지도층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이 방송문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꼿꼿이 서서 방송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박정희는 부하들이 각하 한 번만 꼭 직접 방송을 하십시오라고 권해도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본적으로 부끄럼 타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혁명 주체 세력의 한 분인 이석재 중령은 혁명 방송이 나간 뒤 이제 성공했구나 하고 안심을 해가지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 사무실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여직원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이 끙끙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하도 겁을 먹고는 말하자면 허리가 빠진 겁니다. 고려시대 무신난 이후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빨라졌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필름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64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하여튼 뭔가 일들이 급하게 빨리 추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거리에서는 깡패와 상위군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계엄군은 길을 멋대로 건너는 행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임시로 만든 사각줄 안에 몇 시간씩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틀어주던 리버티 뉴스, 뒤에 대한뉴스가 였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활동사진은 여기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군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작업복 차림으로 지휘봉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도 생동했습니다. 이 무렵 유행했던 노래가 한명숙의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입니다. 이 경쾌한 멜로디가 이 시대의 주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해 9월 혁명정부는 농어민 부채 정리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른바 농어촌 고리채 탕감 정책을 폈습니다. 요사이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빚 탕감 정책의 원조점 되는 아주 성공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약 500만 건이나 되는 농어민 부채를 실태 조사하여 정부가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대신 갚아주고 낮은 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약 1,000억 원 이상을 탕감했는데 이는 농촌 근대화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박정희의 혁명정부가 때려 부수는 데서가 아니라 건설하는 데 유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깊게 심어준 계기는 혁명 2달 뒤 있었던 경북 영주 대홍수 대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S자로 흘러서 홍수를 자주 일으키는 영주천의 유로 흐름을 직선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군의 공병대가 투입되어 직강강을 바로 직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직강 및 제방공사를 하고 영주시가지도 재구성하도록 하는 작업에는 6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처럼 해치운 것이었습니다.
군 장교단의 우수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 건설하는 군인들의 역사적 등장이었습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또 내일이나 모레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